자, 우리 12페이지에 유전 정보의 흐름까지 했었죠? 그럼 잠깐 복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DNA라는 유전 물질이 있고 그 위에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정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전자가 달라지면 생물의 형질이 달라지는데 대부분 생물의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느냐 요겁니다. 알겠죠?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면 이제 생물의 형질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유전 정보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식한 말 센트럴 도그마 선생님이 알려줬었나요? 아니에요. 자, 그럼 오늘부터 유식한 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DNA와 RNA와 리보솜과 단백질, 추가적으로 아미노산의 관계를 알아야 하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전 세계 모든 모든 요리에 대한 레시피가 있는 책이 단 한 권이 있는데 그게 하필 우리 학교에 있어요. 근데 학교 밖에서 탕수육을 만든다고 필요하다고 해. 그럼 이 한 권밖에 없는 책을 통으로 빌려주진 않겠죠. 우리 어떻게 해줘요? 찢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영원히 사라지잖아. 그쵸?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럼 복사를 해줘야겠죠? 전체 복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뭐만? 그렇지. 필요한 부분만 사진을 찍거나 복사를 해가지고 전달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레시피를 보고 중국집에서 뭘 만들어? 탕수육을 만듭니다. 탕수육의 재료가 뭐뭐 있어요? 뭐 계란도 있고 밀가루도 있고 고기도 있겠죠? 기름도 있고 이런 것들로 탕수육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이 전 세계 한 권밖에 없는 요리책이 DNA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가 핵인 거고 그 다음에 학교 밖이 세포질인 거고 중국집이 리보솜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리책에 있는 레시피에 대한 정보가 DNA인 거고 알겠죠? 근데 그거 복사한 게 RNA. 자, 그거를 보고 중국집에서 뭘 만들어? 탕수육. 그쵸? 탕수육이 단백질인 거고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가 뭐예요? 아미노산이니까 이제 탕수육의 재료인 뭐 계란, 밀가루 이런 것들이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럼 세포질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게 누구예요? 리보솜입니다. 그래서 중국집이 리보솜에 해당한다고 저번 시간까지 했었나요? 네. 그러면 용어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DNA가 RNA로 복사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RNA에 있는 정보를 보고 리보솜이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생물의 정보는 어떻게 되냐면 DNA는 스스로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DNA에 있는 정보가 RNA로 갈 수도 있고 RNA에 있는 게 결국 단백질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유식한 말로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도그마. 고구마 말고 도그마. 알겠죠?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이런 거 굳이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유식한 척 하라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수능 지문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들어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런 거 갑자기 새로운 비문학 지문이라던가 영어 독해 지문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 누구한테 유리해? 약간 이과생한테 유리합니다. 왜냐면 과학 지문 나올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이과를 선택해서 비문학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요런 정보의 흐름을 그냥 생명 중심 원리, 다른 말로 센트럴 도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에서 유전 정보가 DNA에서 RNA를 거쳐 단백질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럼 전사 다시 한번 설명하면 DNA의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과정으로 핵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번역 RNA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으로 어디에서 일어나요? 리보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가 핵이고 세포막이고 여기가 세포질이에요. 그래서 DNA가 있는데 필요한 정보를 RNA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핵 밖으로 쑥 빼주고 그럼 이 RNA를 누가 읽어주냐면 리보솜이라는 이제 중국집에서 읽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탕수육을 만들 건데 탕수육의 재료들인 아미노산을 가져와가지고 이 레시피를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유전 정보의 저장과 유전 암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국에는 DNA에 있는 ATGC가 어떤 서열로 되어 있느냐가 유전 정보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은 몇 개가 있냐면 20종류가 있어요.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요 ATGC 네 가지 문자로 20개에 대한 암호를 만들 거예요. 만약에 ATGC 한 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라면 우리는 몇 개밖에 못 만들어? A 하나, T 하나, G 하나, C 하나니까 4개밖에 못 만들죠.
20종류를 암호화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두 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암호화한다고 하면 자, 두 자리예요, 두 자리. 자, 두 자리면 여기 ATGC 들어갈 수 있고 ATGC 들어갈 수 있죠? 그럼 4 곱하기 4니까 16개죠. 20개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3개면 가능할까요? 4 곱하기 4는 몇이에요? 64니까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겠죠. 봐봐. 2개면 지정을 못해. 그렇죠? 3개면 지정을 할 수 있어. 그럼 3개 이상이면 다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생명체는 굉장히 효율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가장 큰 효율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3개 이상이니까 3개로만 이제 유전 정보를 암호화하는 거죠. 단백질이란 정보를. 됐나요? 네. 자, 그러면 64개가 20종류를 아미노산을 지정할 거니까 중복돼서 지정하는 것도 있겠죠?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염기 서열이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요 아미노산에 대한 서열을 결정을 하는데 몇 개가 한 개의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지정하냐면 3개의 연속된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3개의 연속된 염기 조합을 뭐라 그러냐? 각각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자, 일단 유전 암호는 3개의 염기 조합이 이 유전 한 개의 아미노산에 대한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자, D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3염기 조합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트리플렛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이 결정이 됩니다. 즉 염기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에 대한 아미노산 서열이 결정이 되고 아미노산에 대한 서열이 결정이 된다. 즉 20개의 종류의 아미노산이 몇 종류가 몇 개씩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폴리펩타이드가 접히는 구조가 달라져서 다른 구조를 가진 애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걔네들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폴리펩타이드랑 단백질이랑 차이점이 뭘까? 둘 다 아미노산 여러 개 연결된 건데 폴리펩타이드는 단순히 그냥 아미노산 여러 개 연결된 걸 얘기하는 거고 얘들이 여러 개 연결되면서 동시에 특정 구조로 접히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접히게 되면 특정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단백질이라고 해요. 알겠나요? 물론 이 차이점이 여러분한테 물어보진 않겠지만 혹시나 생명과학과 가가지고 내가 면접 보는데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코도는 무엇이냐면 우리 DNA에 있는 정보를 어디에 복사했죠? RNA. 그럼 DNA에 있는 트리플렛 코드가 RNA로 복사가 됐겠지. 그러면 DNA와 RNA 서로 다른 물질이니까 다른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RNA에 있는 요 3개의 염기 조합을 뭐라 부르냐면 이제 코돈이라고 합니다. 자, DNA의 3염기 조합에서 전사된 RNA상의 3개로 이루어진 유전 암호를 코돈이라고 하고 특징은 무엇이냐면 DNA의 3염기 조합에 대해 상보적인 염기 서열로 되어 있어요. 이 상보적이라고 하는 것. 자, 우리 DNA가 A, T, G, C 4가지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죠? 혹시 A는 뭐랑 결합하고 T는 뭐랑 결합하고 G는 뭐랑 결합하고 C는 뭐랑 결합하는지 배웠나요? 그렇죠. A는 항상 T랑 결합하고 G는 항상 C랑 결합합니다. 얘네들을 상보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A가 T랑 결합하는 거, G가 C랑 결합하는 것을 상보적이다라고 얘기해줍니다. 그러니까 A의 상보적인 염기는 T가 되는 거고 G의 상보적인 염기는 C가 되는 거고 C의 상보적인 염기는 G가 되는 거고 T의 상보적인 염기는 A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DNA 그 다음에 RNA 단백질이 있어요. 자, DNA는 이렇게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이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만 나타낸 거예요. 알겠죠? 자, 그 중에 이렇게 3개의 연속된 염기가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됐나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얘를 전사에 이용합니다. 얘를 RNA를 만들 때 이용하게 되면 어떤 애가 생기냐면 얘랑 상보적인 염기 서열인 AUG가 있는 RNA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자, RNA니까 T 대신 뭐가 들어가면 돼요? U가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런지 지금 잠깐 설명할 건데 이 잠깐 설명하는 내용은 생명과학 2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면 이해하고 안 해도 돼요.
알겠죠? 대신에 이것만 기억해주면 돼. 얘를 전사로 이용했으면 얘랑 상보적인 서열을 가진 RNA가 만들어진다. 이것만 기억해주면 돼요. 알겠나요? 자, 왜 그러는지 잠깐 설명할 건데 요거는 듣고 흘려버리면 됩니다. 자, DNA가 기역 가닥과 니은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연속된 3개의 염기가 3염기 조합으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결국에는 얘에 있는 정보를 통해 가지고 RNA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사실 숨어 있어요. 안쪽에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효소들이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벌려줍니다. 노출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염기를.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크게 벌려줍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 염기들이 노출이 되겠죠? 얘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RNA를 만든다고 하면 자, 우리가 이 세포들이 복사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를 보고 A를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알겠죠? T를 보고 T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T를 보고 얘랑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요 누클레오타이드를 가지고 와요. 됐나요? 그 다음에 A를 보고 A랑 상보적인 게 T인데 RNA니까 U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여기가 G네? 그러면 C가 달려있는 누클레오타이드를 가지고 와서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는 실제로 RNA가 이 효소들이 얘를 보고 상보적인 서열을 가진 요 염기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들을 가져와서 붙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RNA를 만들 때는 얘랑 상보적인 서열을 가진 애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생물은 목적이 있어 없어요? 있어? 인간의 그 꿈은 목적이 있지. 그치만 생물은 뭐 어떤 목적이 있어서 태어난 건 아니고 그냥 태어난 김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명체가 왜 이렇게 만들어지고 왜 이렇게 진화가 됐는지는 나중에 죽어가지고 진짜 신이 있으면 신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생명과학은 생명은 특히 우리가 관찰된 사실을 그대로 서술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알겠죠? 아무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얘를 전사에 이용했으면 얘랑 상보적인 염기서열을 가진 RNA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요 과정 궁금하면 선생님한테 따로 찾아오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알겠죠?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자, 두 가닥 중에 즉 DNA가 가지고 있는 요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이 전사에 이용이 됩니다. 그러면 요 가닥을 전사에 이용했으면 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RNA는 상보적인 서열을 갖는 RNA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DNA 상에 있는 걸 3염기 조합이라고 하면 RNA 상에 있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3개 연속된 염기를 코돈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리보솜이 보고서 적당한 얘한테 맞는 아미노산을 가져와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RNA가 만들어진 걸 봤어. 그러면 기역과 니은 중에 어떤 것이 전사에 이용됐는지 찾을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럼 기역과 니은 중에 뭐예요? 기역. 기역 맞죠? 그럼 얘를 통해 가지고 RNA를 만들면 어떤 서열이 될 거야? T, A, C. 얘가 되겠죠? 근데 RNA니까 T 대신 뭐가 들어가? U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얘를 보고 전사 이용된 가닥을 찾을 수도 있으면 되고 전사 이용된 가닥을 알려주면 얘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얘도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통해 가지고 아미노산을 각각 지정한다고 했으니까 아미노산에 대한 이 정보가 있으면 어떤 아미노산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요거 교과서에 있는데 한번 그림 보도록 할게요. 자, UGGAAA GGC UCA라는 RNA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기역과 니은 중에 전사에 뭘 이용한 거예요? 니은입니다. 왜냐면 얘랑 상보적인 서열로 만들어진 애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니은을 전사에 이용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여기 전체 DNA가 한 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DNA에 있는 모든 서열이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에 있는 서열만 생물의 형질을 결정한다고 했죠? 그 부분을 우리 뭐라 불러요? 유전자라고 합니다. 유전자가 단백질을 결국에 합성할 수 있는 정보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코돈에 따라 가지고 각각 염기 서열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전사는 DNA에서 RNA가 이제 복사가 되는 거. 자, 번역은 RNA는 정보로 단백질 합성해 주는 거. 얘 누가 일으켜요? 리보솜이 일으켜 줍니다. 됐나요?
자,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잘 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주형으로 사용된 DNA 가닥 찾기, RNA 염기서열 파악하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을 보고 RNA, DNA 염기서열 등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문제를 풀 때 만약에 필요한 정보들은 다 줄일까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이상과 유전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거 볼게요.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요 염기서열 같은 거는 안 외워도 돼. 그냥 의미만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정상적인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에 대한 유전자가 CTT라는 겁니다. 그럼 얘를 전사시키면 GAA가 나오겠죠? 됐나요? 그럼 얘에 의해서 글루탐산이라는 그냥 아미노산이 이제 지정이 돼요. 그럼 얘가 단백질을 구성할 때 들어가가지고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서 정상적인 모양의 적혈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뭐가 잘못되면 이렇게 남모양의 적혈구가 만들어지게 돼요. 얘가 안 좋은 게 뭐냐면 혈관을 막습니다. 혈관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게 저기 딱 걸리면 혈관을 막아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럼 피가 잘 안 통해. 막 어지러워. 뭐야? 빈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때문에 생기는 빈혈이라 해가지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합니다. 얘는 왜 생기냐면 보세요. 얘가 정상적인 헤모글로빈 유전자고 얘가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의 유전자 일부만 나타낸 거예요. 요것 중에 몇 개만 바뀌었어요? 한 개만. 그쵸? 한 개만 바뀌어서 한 개 염기가 이렇게 전사가 되고, 그런데 한 개만 바뀌었는데 아미노산이 다른 종류가 됩니다. 아미노산이 한 개만 바뀌었더니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서 비정상적인 적혈구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유전자에 있는 염기서열 중에 단 한 개만 바뀌어도 유전병이 생길 수 있다. 요거의 의미만 파악하면 돼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DNA나 RNA 염기 중에 한 개만 바뀌더라도 유전암호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5단원이 다 끝났고 뒤에 실제로 전사와 번역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나와 있는데 요거는 궁금한 사람 읽어보세요. 알겠죠? 설명 필요한 사람 따로 찾아오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필 거냐면 학습지를 피도록 부교재를 피도록 하세요. 자, 부교재 부교재 이거 있죠? 지금 얼른 가지고 오세요. 부교재 생명 시스템 P입니다. 선생님 분명히 수업 전에 부교재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쵸? 우리 급식이 뭐예요, 근데 오늘? 소세지, 야채볶음. 아니야? 쏘야 나오지. 쏘야만 먹으면 됩니다. 삼치. 그래도 여러분들 생선 먹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또 뭐 나와요? 석박지. 미니. 자, 오늘의 급식. 친구들 요거 가져오는 동안 바라 현미 아니고 오늘인가? 감자탕, 아사기 고추 무침, 소세지 채소볶음. 좋아요. 삼치 오븐구이, 석박지, 미니 고구마 치즈케이크 나옵니다. 자, 치즈케이크 싫어하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그럼 선생님한테 갖다 주세요. 알겠죠? 내일도 부대찌개 나오네. 맛있겠다. 탄두리 닭봉구이 나옵니다. 내일.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주 수요일날 모의고사 봅니까? 다음 주 수요일 맞아요. 맞죠? 몇 시까지 학교 와야 돼요? 8시까지. 그럼 맞아요. 그렇죠. 7시 50분까지 와야죠. 그렇죠? 아직 사무랑 간 거예요, 지금? 사무랑 멀리 있습니까? 바로 앞에 있어요? 여러분 모의고사 보는 날은 치킨 마요 덮밥. 좋아요. 여러분들 급식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주 13일날 거기 가죠. 현장 체험학습. 그때 급식은 뭐 나오냐? 3학년들 뭐 먹냐면 오므라이스, 크리미, 갈릭 핫도그 먹어요. 맛있겠죠? 다 뒤에 아직 안 돌아왔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급식에서 뭘 제일 좋아해요? 스파게티? 그럼 스파게티 국그릇에 봤습니까? 갈비찜?
먹을 거 얘기하니까 배고프다. 아직 안 와. 친구들 좀 불러와 줄래요? 아무도 없어? 아, 다 왔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자, 우리 곧 있으면 자, 우리 몇 쪽 피냐면 29페이지입니다. 자, 부교재 29페이지 보세요. 자, 부교재 29페이지. 네, 생명 시스템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여러분 이제 충분히 이거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구 시스템에서 생명체가 물, 공기, 빛 등 외부 환경 요소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룬 하나의 시스템을 생명 시스템입니다. 자,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는 세포예요. 언제 이렇게 똑똑해졌어요, 여러분? 자, 생명체의 구성 체제는 세포, 세포 조직, 기관, 개체입니다. 우리 너무 놀랍죠, 스스로. 그쵸? 처음 5단원 배웠을 땐 전혀 몰랐는데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들이 단순히 모여서 개체를 이루는 것은 아니고 세포가 서로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정교한 체제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포 소기관들이 있습니다. 세포질, 핵, 세포막, 핵,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리보솜, 엽록체, 세포벽 있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유전물질인 DNA가 들어있고 세포의 생명활동을 통제하고 조절합니다. 핵, 동물, 식물 다 있죠. 그 다음에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 세포 형태를 유지하고 세포 안팎으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주는 건 세포막입니다. 당연히 동물 세포, 식물 세포 둘 다 있겠죠. 자, 핵과 세포막 사이에 존재하는 부분으로 영양분과 노폐물이 들어있으며 세포의 소기관이 분포합니다. 세포질입니다. 둘 다 있겠죠. 자, 그 다음 유기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 세포, 그렇죠. 미토콘드리아. 둘 중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둘 다 있습니다. 왜냐면 식물세포도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주머니가 연결된 모양으로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이 수송하는 통로. 소포체입니다. 그래서 동물이랑 식물세포 둘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 그렇죠. 리보솜. 그렇죠. 둘 다 있습니다. 왜냐면 동물세포, 식물세포 둘 다 단백질을 합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합성하는 장소, 엽록체입니다. 그래서 자, 식물과 동물세포 중에 어디에만 있어요? 식물세포. 그 다음에 식물세포 세포막 바깥쪽에 싸고 있는 단단한 여기 막 대신에 요거 벽으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포벽이고 뭐만 있어요? 식물세포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식물세포만 가지고 있는 이런 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각각 세포 소기관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가장 바깥에 있는 게 세포막이고, 정 가운데 있는 게 핵이고, 내장처럼 생긴 게 소포체고, 여기 잘 안 보이지만 핫도그처럼 생긴 게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 식물세포에만 있는 게 세포벽이랑 엽록체랑 세포벽. 그 다음에 또 안 한 거 있나요? 뭐 세포질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포막과 같이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은 핵. 그렇죠. 그렇죠. 세포막까지. 대신 얘가 이중막인지 뭐 단일막인지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고 그냥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이거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세포 소기관은 리보솜이랑 세포벽이에요. 리보솜은 그냥 단백질 덩어리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세포벽은 주성분이 탄수화물입니다. 우리 세포막의 주성분은 뭐라 그랬죠? 인지질과 단백질. 그래서 주성분이 인지질과 단백질인 것들을 막이라고 부르고 주성분이 탄수화물인 것들을 세포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셀룰로스 들어봤나요? 식이섬유 들어봤나요? 이게 뭐야? 식물이 가지고 있는 세포벽이에요. 알겠죠? 이 세포벽을 우리 사람은 소화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왜 먹어요? 왜 먹냐면 똥을 잘 만들려. 이 셀룰로스, 그다음 식이섬유 같은 경우들이 얘네들 다 포도당이야. 포도당은 어쨌거나 분자의 크기는 크긴 하지만 물이랑 좀 친해요. 그래서 물을 확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똥 속에 이 식이섬유가 많으면 물을 쫙 빨아들이니까 똥이 말랑말랑해져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똥이 딱딱하면은 이제 대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나올 때 상처가 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똥의 양도 증가하고 똥도 부드러워지니까 변비가 안 생겨요. 그래서 먹기도 하고, 또 그다음 왜 먹냐면 이 대장에 있는 좋은 세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몸에 좋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이제 세포막의 구조와 성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은 주로 방금 설명한 대로 인지질 건너. 그렇죠.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질을 볼게요. 인산을 포함한 머리 부분은 물과 친하니까 친수성. 그 다음에 지방산 꼴이에요. 지방 자체가 물이랑 친한 거야, 안 친한 거야? 안 친하니까 물을 싫어하니까 소수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포는 물에 잠겨 있다 그랬죠? 세포막 바깥쪽도 물이고 세포 안쪽도 물입니다. 그러니까 인지질 이중층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물 안쪽도 물이기 때문에 이 물과 친한 인지질의 머리 부분은 항상 물을 향해 있고 물과 안 친한 요 꼬리 부분은 물이랑 멀어진 지들끼리 모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요거는 뭘까? 오, 신경. 이 뭘까? 여러분들이 배우진 않았어요. 배우지 않았지.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자. 자, 세포가 적어도 본인의 세포 형태는 유지는 하잖아. 그치? 사람이 사람 형태를 유지하는 건 뼈가 있기 때문이지. 세포도 세포 안쪽에서 이렇게 자신의 형태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세포 골격이 있는데 뼈 성분은 아니고 단백질이에요. 그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세포가 적어도 자신의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아무튼 자, 단백질, 인지질 이중층 곳곳에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단백질이 물질의 수송에 큰 도움을 준다고 했어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세포막은 자신이 원하는 물질만 투과시키고 원하지 않는 물질은 투과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라 그래요? 그렇죠. 세포막이 선택해서 투과시킨다 해가지고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합니다. 지용성 물질은 작고 이제 기름과 친한 애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있고 물과 친하거나 너무 크거나 이런 애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지 못하니까 단백질을 통해 가지고 통과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용어도 좀 구분해서 배웠죠? 얘가 단순확산, 얘가 촉진확산이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확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산과 삼투에 대해서 배웠는데 둘 다 이유는 똑같아. 물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겁니다. 됐나요? 대신에 물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걸 따로 떼가지고 뭐라 불러줘? 삼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알겠죠? 됐나요? 자, 농도로 따져주면 자, 고농도가 있고 저농도가 있어요. 고농도는 물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적은 거. 저농도는 많은 거. 그러니까 물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해야 되니까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 그 다음에 물속에 녹아있는 물질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고농도는 그 물질이 많은 거고 저농도는 그 물질이 적은 거죠. 그러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녹아있는 물질, 용질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반대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인 물이 이동하는 걸 삼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확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산은 언제까지 일어나요? 양쪽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세포막 안팎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걸 이제 확산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시가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자, 여기가 바깥쪽이 있고 여기가 안쪽입니다. 어디가 산소가 많아요? 바깥쪽이. 산소는 물과 친해 안 친해? 안 친하고 굉장히 작아. 그러니까 세포막을 직접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농도차가 점차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같아지게 됩니다. 그럼 물질의 이동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지만 뭐가 같은 거야? 이동량이 같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3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용질의 농도가 다른 용액에 있을 때 용질의 농도가 다른 용액에 있을 때 자, 용질의 농도가 어디에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식물세포의 삼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도가 같은 용액 속에 식물세포를 집어넣었어요. 물의 이동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이동량이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물의 양과 들어오는 물의 양이 같아요. 액포의 크기도 변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세포의 안보다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저장액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알겠나요? 자, 저장액에 넣었어요. 그럼 어디가 상대적으로 고농도야?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많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물론 빠져나가는 물의 양도 있어요. 맞죠? 그렇지만 뭐가 훨씬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세포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겠죠. 그렇지만 터져요, 안 터져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이렇게 다 복습까지 해왔어요, 여러분?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안 채웠네. 세포의 부피는 변하지 않습니다. 등장액은.
요거 문장으로 다 안 적어도 되고 그냥 부피 변화 없음이라고 적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알아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용질의 농도가 높은 용에 고장액이 넣었어요. 그럼 어디가 상대적으로 저농도야? 안쪽이. 그러니까 안에서 바깥쪽 물이 많이 이동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가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세포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작아지니까 세포벽이랑 세포막이랑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가 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이제 동물 세포예요. 자, 등장액에 넣었어요. 물의 이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뭐가 같은 뿐이야? 그렇죠. 됐나요? 그래서 세포의 부피는 변해요, 안 변해요? 그렇죠. 세포의 부피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저장액에 넣을게요. 어디가 저농도야? 밖에. 세포 안쪽 고농도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 물이 많이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있어, 없어요? 있지만 얘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세포의 부피는 어떻게 돼? 커지다가 얘가 세포벽이 없으니까 그렇지. 오, 전문적인 용어로 용혈 현상. 좀 간단히 얘기하면 빵 터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세포가 부풀어 오르다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고장액에 넣을게요. 어디가 저농도야? 안쪽이. 그래서 그쵸.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세포의 부피가 어떻게 돼요? 감소합니다. 그래서 쭈글쭈글해질 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래서 세포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함으로써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생장하고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명활동을 유지합니다. 알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생체 촉매 물질 대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분해되거나 합성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뭐가 관여해요? 항상 효소가 관여합니다. 그리고 그림 보니까 에너지가 나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사라고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럼 합성과 분해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할 겁니다. 자, 물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그렇지, 동화. 분해되는 걸 이화. 고분자가 복잡한 물질인 건 알고 저분자가 간단한 물질인 건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럼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 얻은 물질과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명 현상을 유지합니다. 알겠죠? 자, 생체 내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뭐예요? 효소입니다. 촉매는 뭐야? 자기 자신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계속 재사용이 됩니다. 알겠죠? 나 단백질이니까 열에 약해요, 안 약해요? 약합니다. 자, 효소의 역할 뭐를 낮춰줘요? 그렇죠. 활성 에너지의 정의가 뭐죠? 화학 반응이 필요한 그렇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값이 활성 에너지예요. 얘가 높아야지 반응이 빨라질까, 낮아야지 반응이 빨라질까? 그렇죠. 낮아야지 반응이 빨라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이 활성 에너지 으앗 하면서 이렇게 기를 모은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자, 효소에 의한 생명 활동의 예시. 뭐 광합성, 뭐 포도당의 분해, 암염의 분해, 그냥 생명 활동 전부 다 효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자, 효소는 특정 기질에만 작용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자, 기질 특이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실제로 효소를 보면 요 이체 구조랑 요 반응물이랑 구조가 같아야지 결합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효소랑 결합하는 반응물을 그냥 기질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효소는 특정 반응물, 특정 기질과만 결합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질 특이성이라고 해요. 알겠나요? 자, 결합하면 뭐를 낮추냐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 반응이 좀 더 빠르게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효소는 촉매니까 자기 자신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다시 재사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럼 효소의 다양한 활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된장, 고추장, 김치 등의 발효식품은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효소의 작용을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가 불고기를 만들 때 배나 키위를 갈아서 넣어요. 왜냐하면 배나 키위 등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가지고 이 고기를 좀 연하게 분해를 해줍니다. 맞아요. 고급 단어로 연육작용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김치 만들 때 우리가 그 발효와 이제 부패의 차이점은 뭐예요? 발효는 저희한테 2로 저고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요? 그럼 패스. 자, 그 다음에 요거 환경 정화입니다. 자, 생활하수나 공장 폐수 속의 오염물질이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제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을 때 기름을 분해하는 효소를 가진 미생물을 쫙 뿌리면 우리가 기름을 쫙 제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생활용품입니다. 세제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가지고 옷에 찢은 때 제거할 수 있고, 치약에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왜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있으면 좋을까요? 세균이 단 걸 좋아하는데 제가 탄수화물 단 맛을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과학 계속 전공해야겠네요. 알겠죠? 자, 세균. 우리 치아를 썩게 하는 이 균이 뭘 좋아하냐면 포도당 같은 단맛을 내는 탄수화물을 좋아합니다. 입안에 탄수화물이 많이 있으면 세균이 번식을 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있으면 좋고, 우리가 자일리톨을 먹으면 충치가 예방이 된다고요. 왜 그럴까? 단맛을 내는데 오, 완벽합니다. 자, 자일리톨 똑같이 단맛을 내지만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아요. 사람한테도 세균한테도. 근데 세균은 착각하고 자일리톨을 계속 먹지. 에너지를 낼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굶어서 죽는 거예요. 치석이 뭘까? 오, 내가 설명했나요? 네. 이거 다 했어? 자, 볼게요. 그럼 패스. 자, 그럼 볼게요. 자, 콘택트 렌즈 세정액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가지고 렌즈에 묻은 단백질 때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화학 제품을 만들 때도 쓰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를 이용해가지고 단백질 가죽의 털과 불필요한 단백질들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소화제에는 녹말, 단백질, 지방, 분해 효소 등이 있고, 그래서 음식물의 분해에 도움을 되고, 자, 혈당 측정기 만들 때도 자, 포도당 산화 효소가 들어 있어서 혈액에 있는 포도당과 반응하면 포도당이 산화가 돼서 전류가 발생하고, 이 전류의 세기를 혈당량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생명공학, 그래서 DNA 제조업 등 다양한 곳에 쓰입니다. 선생님 인슐린도 설명했나요? 돼지 췌장에서 뽑아내는 거?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요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 내 정보 흐름입니다. 자, 안 깨졌어? 괜찮아? 자, 3염기 조합이에요. 자, 유전자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유전 정보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단백질이 합성이 됩니다. 단백질에 의해서 털 색깔, 뿔 모양 등 여러 가지 생물의 형질이 그렇죠 나타나게 됩니다. 자,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 염기를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3염기 조합인데 요거는 설명 안 했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세균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거의 99.999%는 3염기 조합으로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든 생물에서 동일하다라고 표현해줘도 상관없어요. 알겠나요? 자, 세포 내 정보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염기 서열이 다르면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 지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얘는 T가 있으니까 RNA야 DNA야? DNA죠? 얘를 전사시키면 뭐가 돼? U, G, G, U, A, U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세포 내 정보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사, RNA로부터 단백질 합성되는 과정을 번역. 자, 유전자에 저장된 정보는 DNA에서 RNA에서 단백질의 순서로 전달이 됩니다. 이걸 약간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센트럴 도그마. 그렇죠. 그 다음에 한글로는 유식한 말로 센트럴 도그마 뭐 이런 식으로 외쳐주면 됩니다. 알겠죠? 나중에 내년에 생명과학 1이나 생명과학 2 할 때 갑자기 외쳐주세요. 이거 나올 때. 그러면 앞에 있는 선생님이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할 겁니다. 알겠나요? 자, 볼게요. 자, 유전자 1, 2, 3이 있어요. 방금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3염기 조합이 있고 전사가 되면 얘랑 상보적인 서열을 가진 RNA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DNA 상에 있는 3개의 염기 조합을 3염기 조합. 얘가 RNA로 전사가 되면 얘를 뭐라 불러요? 그렇죠. 코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보고 전사 이용된 가닥을 찾거나 전사 이용된 가닥 알려주면 RNA를 찾거나 아미노산 알려주게 되면 얘를 찾거나 얘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뭐야? 끝났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